작년 11월 달에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최우선 순위가 서방구에서의 미국의 국가 이익을 지키겠다는 게 가장 중요했던 작년의 전략인데요. 그 서방구라 함은 중남미 지역입니다. 그래서 중남미에 있던 반미 세력이었던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제거를 했고요. 두 번째가 중동에서 석유와 가스에 대한 그 미국의 이익을 지키겠다라는 것 때문에 이번에 그 이란을 공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미국 국가안보 전략에서는 북한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부터 지금까지 쭉 했던 대외 전략 가운데 마지막 퍼즐이 저는 북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시진핑 주석을 만난 다음에 아마도 북한과 어떤 협상을 할 거고,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목적은 미국과 북한의 관계 정상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김정은 위원장이 2012년도에 집권을 시작하면서 가장 역점을 두었던 것은 핵과 미사일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핵과 미사일을 완성한 거에 대해서 굉장한 잘했다, 안도감을 느끼고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전략 자산에 대한 두려움이겠죠. 왜냐하면 이번에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고 그 다음에 이란의 지도층 40명 이상을 죽인 걸 보고 나서 미국의 이 핵심은 무기도 무기지만 미국의 인공위성이라든지 정찰 자산에 대한 두려움을 굉장히 클 거다.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본인이 하는 모든 행동이 다 미국이 지금 감시를 하고 있다, 이런 두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안심 두 가지가 같이 있을 거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은 자기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나라는 중국이 아니고 러시아다. 그래서 러시아와 관계를 더욱더 공고히 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핵심은 결국 핵물질, 농축 우라늄 때문에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이란이 왜 우라늄 농축을 했을까요? 과연 그들이 생각이 평화적 목적으로만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하메네이 정권이 본인들은 공화정을 하면서 예전에 왕정을 물리쳤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본인 아들이 그 집권을 했기 때문에 결국 세습 체제를 완성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메네이 정권도 세습을 위해서는 북한과 같이 핵과 미사일을 가져야 된다고 판단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북한과 달리 지정학적으로 북한보단 불리한 위치입니다. 북한은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같은 국경선을 맞닿아 있기 때문에 미국이 만약에 이란처럼 북한을 공격하기가 어려운 구조고, 이란은 그렇지 않다. 그런데다가 지형 자체가 북한은 밀집 지형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란 식으로 공격하면은 한반도 전체적으로 다 큰 피해를 있을 거고, 이란은 어차피 그 지형 자체가 굉장히 광활한 지역이고 그다음 산맥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한적인 공격이 가능했고, 북한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는 북한이 이란이 버티고 있는 것에 대해 가장 큰 안심은 뭐냐, 내가 핵과 미사일을 잘 가졌다, 이런 안심을 가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본적인 동아시아 전략 핵심 국가는 북한이 아니고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분들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갖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지만 우리는 직접적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미국은 세계 강대 패권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동아시아의 핵심은 뭐냐면 중국의 핵과 미사일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보다 더 우선순위라는 거죠. 참고로 현재 중국이 핵 탄두가 한 600개 정도가 있고요. 조만간에 1000개까지 올릴 거고, 앞으로 10년 내에 미국 핵탄두와 비슷한 4000개에서 5000개까지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90개라고 감안했을 때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이 물론 두렵긴 하겠지만 중국 핵에 비해서는 후순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은 중국 견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저는 북한과 협상을 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고 동시에 북한이 남한을 공격했을 경우에 전선이 두 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현재 미국의 국력을 봤을 때는 두 개의 전선에 전쟁하기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을 견제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협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이란 전쟁이 종결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마지막 퍼즐은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김정은 위원장이 그 후계 수업을 3년을 채 못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처음에 2012년 집권했을 땐 굉장히 권력이 취약을 했고, 그 권력 취약한 거의 핵심은 뭐였냐면 중국과 가까웠던 고모부 장성택, 즉 친중 세력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고모부인 장성택을 처형했던 원인도 자기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친중 세력을 제거한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2017년도 핵과 미사일을 갖고
핵무력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다가 북한은 핵보유국이라는 걸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건 뭐냐면 결국은 중국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은 뭐 남한이나 미국이라고 생각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나라는 중국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심플합니다. 지정학적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러시아와 북한의 국경선은 약 한 20km 정도밖에 안 되고요. 남한과의 그 휴전선은 약 155마일이니까 200km, 250km 정도 되고요. 북중 간의 국경선 길이는 약 한 1,400km입니다. 그러면 그 어느 나라도 서로 국경을 맞닿은 나라 간의 관계가 좋은 나라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 때 국무장관을 했었던 폼페이오 장관의 자서전을 보면 본인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면서 들은 얘기를 책에다 적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그랬다고 합니다. 자기는 중국이 제일 두렵다. 중국이 북한을 신장 위구르처럼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진짜로 두려워한 나라는 중국이고요. 근데 그 두려움을 벗어나게 된 거는 2024년도 러시아와 군사동맹을 다시 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정은 정권이 그 정권이 출범한 이래로 가장 본인이 정치적으로 안정화됐다. 그 이유는 러시아와 군사동맹을 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에 파병을 하면서 경제적 대가를 받으면서 지금 러시아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좋아지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키를 러시아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은 한국 전쟁 때 중공군이 뭐 100만 명 이상이 한국에 오면서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혈맹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중공군이 한국에 파병된 거는 김일성 정권을 지키려고 온 게 아닙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한반도가 그 남한을 중심으로 그때 통일이 됐을 경우에 반공 국가인 대한민국과 중국이 국경선을 맞대게 되면 그 당시 중국이 공산화된 지 1년도 채 안 된 상태에서 미국의 동맹 국가인 한국이 압록강에 오게 되면은 그 만주가 흔들릴 거를 생각을 해서 마오쩌둥이 북한에 파병한 거지 김일성 정권을 지키려고 파병한 게 아닙니다. 그거를 알고 있는 김일성은 항상 중국을 경계를 했고요. 가장 컸던 건 1956년도에 친중파인 연안파가 쿠데타를 시도하다가 김일성이 제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그 역사적 관계가 북중과의 관계는 긴장과 협력과의 관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는 심플합니다. 북한이 미국의 직접적 대결을 막아주는 전략적 완충지 역할이기 때문에 북한을 지원해 주는 거지 북한 김일성 체제를 좋아서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는 국가 간의 이익관계 때문에 협력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부적으로 깊숙한 곳에서는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는 상당히 긴장관계가 많이 있었다. 왜 제가 북한이 미국과 관계 정상을 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북한과 쉽게 말하면 악의 축이어서 북한과의 어떤 협상도 안 하고 외교관계를 수립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의 조야의 엘리트들, 워싱턴 DC에 있는 엘리트들이 북한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까 제가 폼페이오 장관이 자서전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죠. 근데 또 주한미군 사령관이었던 브룩스 장군이 미국의 유수의 잡지에 기고한 게 뭐냐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을 하자. 결국 미국의 엘리트들이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를 이제서 이해를 한 거죠. 서로 간에 그 혈맹 관계가 아니라 서로 긴장과 협력의 관계이기 때문에 북한을 미국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관계만 유지해도 예를 들면 미국 대사관이 평양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때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지 않겠죠. 그러면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때 미국이 대만을 억제하는 데 집중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은 북한과의 관계를 중립적 이상관계를 유지해서 서로 적대적 관계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미국은 그 모든 국력을 중국 견제에 집중하는 게 기본적인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입니다. 다만 최근에 이란 전쟁이 일어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갈치자 행보를 하다 보니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번에 이란 전쟁은 저는 끝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협상에 난항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심플합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5월 15일 적어도 5월 말까지 전쟁을 끝나지 않는다면
이번 11월 중간 선거는 결과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완전히 완패를 하게 될 거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전쟁을 하게 되면은 이번에 오일 쇼크가 3차 오일 쇼크거든요. 미국의 1차 오일 쇼크와 2차 오일 쇼크를 겪었던 미국 대통령들은 다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73년도에 1차 오일 쇼크가 일어날 때 그 다음에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을 하게 됐고, 79년도에 2차 오일 쇼크가 일어났을 때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서 레이건 후보한테 완패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5월이 넘어가서 계속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을 하게 되면 3차 오일 쇼크라고 봐야 되고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갤런당 3달러가 넘어가면 그 어떤 대통령도 선거에 이길 수 없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 동부 지역에서 갤런당 4달러가 넘어갑니다. 이 상태가 2, 3개월만 더 가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 선거에 완패가 될 거고 굉장한 정치적 위기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거는 미국도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2017년도에 북한이 대륙간 탄도탄을 쏘면서 미국의 강력한 제재로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러우 전쟁이 발발하면서 북한 사정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러시아에 군수물자를 공급해줬죠. 탄약이라든지 대포라든지 이러면서 러시아에서 그에 대한 경제적 대가가 들어왔고요. 두 번째는 북한군이 약 한 2만 명 가까이가 지금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파병 대가의 돈도 들어올 거고, 그래서 지금 북한 경제가 러시아산 원유가 들어오고 있어서 북한의 어떤 공장들의 가동률이 많이 올라갔고요. 또한 러시아 밀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식량 사정이 아주 풍족하진 않지만 먹고 사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북한이 달러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북한의 주요한 거래는 휴대폰도 북한에서 한 1,000만 대 이상이 지금 북한이 휴대폰을 쓰고 있거든요. 그 휴대폰 결제나 이런 거는 대부분 달러로 결제되고 있는데, 북한이 지금 유엔의 제재 때문에 무역을 못하면서 달러가 수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 파병된 군인들한테 받은 돈이 주민들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김정은 정권의 사금고로 들어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북한이 어떤 상황이냐면 달러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달러에 대한 공급이 없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북한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는 상당히 불편하다. 특히 북한 원화랑 달러의 환율이 5배 올라가면서 북한에 실질적으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일반 경제적 활동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많아서 북한 주민들의 불만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남한의 군사력도 아니고 미국의 전략 자산도 아닙니다.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남한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김정일 시대 때만 해도 남한의 드라마와 영화, 음악들이 많이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 지금 북한의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거는 남한의 드라마와 음악일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김정은 정권이 가장 두려워했던 거는 남한의 문화의 유입이고, 그 문화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2021년도에 반동문화 사상 배격법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남한의 영화나 그 음악을 USB로 여러 사람한테 돌리게 되면은 그 사람한테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는데, 김정은 정권에 대한 지지도가 할아버지인 김일성, 아버지인 김정일, 그 다음에 김정은까지 내려가면 계속 지지율은 떨어질 겁니다. 특히 1995년도에 북한이 고난의 행군이 되면서 배급제도가 무너진 지가 30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젊은 세대, 30대 중반 미만은 북한 노동당으로부터 단 한 번도 쌀과 배급을 받은 게 없는 거죠. 그러면은 그 전에 앞 세대들은 김일성 수령님이라는 어떤 어버이 수령이란 말을 했었는데, 김정은 위원장한테는 그런 걸 받아보지 않았고, 지금 인민군대가 보통 10년을 복무합니다. 그럼 인민군에 복무하는 젊은이들은 자기가 그 조선 노동당을 통해서 배급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충성도가 상당히 약화된 상태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지금 남한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얘기하는 것도 진짜 남한이 안 좋은 것도 있겠지만 남한의 문화에 대한 유입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차단하는 거가 지금 북한의 급선무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은 핵과 미사일을 갖고 빨리 미국과 관계 정상을 해서 제재를 푸는 게 가장 북한의 중요한 경제적 발전의 중요한 동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김주의 딸이 지금 벌써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과 1년 전만 해도 김정 4대 세습이 되겠냐라고 하지만은 지금 모든 흘러가는 정황 증거를 보면은 김주애한테 갈 가능성이 큰데 김주애한테 권력을 4대 세습을 하려면 핵과 미사일 갖고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정상 국가가 되려고 하는 게 김정은 위원장의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보면은 결국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가장 중요한 김정은 위원장의 국가 과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에 베네수엘라 마두로를 제거하고 이란 전쟁 때문에 북한도 공격할 거로 생각하는데 전쟁이라는 거는 이 전쟁을 내가 확실하게 이길 수가 있느냐가 중요한데 미국과 북한이 전쟁을 해서 얻을 게 없다는 거죠. 즉 1994년도에 클린턴 행정부가 영변의 핵시설을 타격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나온 데이터가 수십만 명 또는 수백만 명이 죽는 거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세계 경제에 지금 제조업의 기관차 역할을 하는 데는 중국, 한국, 일본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한반도에 전쟁이 터지게 되면 세계 물류, 이 석유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세계 경제가 완전히 붕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북한을 전면전한다는 거는 상당히 그거는 우리 생각과 달리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구도고요. 쉽게 말하면 남한 주도의 통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굳이 미국 입장에서는 무력을 통해 가지고 북한과 전쟁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전쟁이 있다면 심플합니다. 제한전입니다. 서해 5도에 있는 백령도라든지 뭐 연평도 이 정도의 제한 전쟁도는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다고 보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재래식 군비가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핵과 미사일이 두렵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재래식 군비 또한 북한을 압도할 정도의 그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은 많이 하실 필요가 없다. 근데 그럼 전쟁에 북한이 못한 이유가 뭘까요? 북한의 의지는 있죠. 남한을 공산하고 싶은 의지가 왜 없겠습니까? 근데 능력이 안 되는 거죠. 핵과 미사일은 본인 체제를 지키기 위한 거지 그걸 갖고 전쟁에 실제로 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베트남 전쟁 때 미국이 핵을 갖고 있고 북베트남은 핵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미국이 졌죠.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도 소련은 핵을 갖고 있었고 아프가니스탄 반군들은 핵이 없었죠. 그래도 전쟁은 아프가니스탄 반군들이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핵이라는 게 절대 무기인데 이 절대 무기를 실질적으로 사용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물론 뭐 쓸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가능성은 재래식 무기보다는 굉장히 낮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이 핵과 미사일을 무장한 건 철저하게 본인 나라의 정권을 수호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수단이라고 보셔야 되지 그걸 바로 전쟁하기는 확률적으로는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핵과 미사일을 제외한다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육해 공군이 우리나라는 K방산이 이미 K9 자주포, K2 흑표전차, 그 다음에 해군 쪽에는 이지스 잠수함, 그 다음에 디젤 잠수함이라지만 굉장히 성능이 좋은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도 있고 공군은 우리나라가 최근에 KF-21도 나왔지만 이미 훈련기 FA-50도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재래식 군비에서는 북한에 대한 압도적 우위가 있고요. 핵도 우리가 많이 두려워하는 건 사실이지만 올해 배치가 시작된 현무5를 배치가 되게 되면 거의 현무5의 그 성능이 전술핵에 버금갈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면은 현무5가 정확도도 굉장히 높은데 같은 지역을 5개 정도로 동시에 때리게 되면 북한의 지역 갱도가 다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뭐 북한 핵과 미사일이 두려운 건 사실이지만 우리의 군사력 그다음에 미사일 능력도 되게 좋기 때문에 거기에 어찌 됐건 미국의 핵우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과적 공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베네수엘라는 기본적으로 재래식 군비가 굉장히 약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베네수엘라는 왜 그렇게 공세적이고 그 다음에 공격적으로 한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베네수엘라나 중남미는 미국의 앞마당입니다. 그래서 자기 대륙에 연한 약소 국가들은 강대국들이 항상 그런 식으로 합니다. 두 번째, 이란은 왜 가능했냐? 이란은 지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산형 지형이기 때문에 전쟁을 해도 그쪽 내 국소적인 공격이 서지컬 스트라이크로 하는데 그게 가능한데 남한 한반도는 이게 밀집 지형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조그만 나라에 남과 북이 합치면 대략 한 7,600만이라는 인구가 7,700에서 8천만 가까운 인구가 있는데 여기다 몰려있지 않습니까? 무기 하나만 쏴도 이게 피해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란 거죠. 그러니까 중동의 생각, 즉 베네수엘라, 이란의 생각 갖고 북한을
공격하는 게 쉽다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요. 저는 우리가 재래식 군비를 가진 이유는 북한이 공격을 안 하게끔 막는 거지 우리가 북한을 선제 공격해서 얻을 게 별로는 없다. 그래서 요즘 뭐 미국이 정말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전쟁을 쉽게 생각하는데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북한과 남한이 전쟁을 안 하게끔 우리의 재래식 군비가 강한 게 중요한 거지. 지금 뭐 이란에서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지금 헤즈볼라를 제거하기 위해서 레바논을 공격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지정학적 이유가 중국과 러시아가 있고 그다음에 지형 자체도 밀집 지형이고 한국 전쟁이 일어나면은 유가 150불 가는 거에 10배 이상의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전쟁을 안 한 이유는 북한이 좋아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난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미국은 유가가 올라가도 이미 유가가 자급자족되기 때문에 비싸지만 굴러는 간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과 한국과 일본 전쟁이라면 여기에 있는 제조업이 다 제대로 수출이 안 될 겁니다. 그럼 미국 국민들이 생활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중동과 대한민국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그 이란 전쟁이나 뭐 레바논을 보면서 우리도 가능한 거 아니야 생각은 정말 그 책상에서 생각하는 정말 상상의 그림이고요. 조그만한 전쟁도 남과 북에서 일어나는 거는 어마어마한 그 사상자라든지 피해가 막심하다는 거죠. 저는 간단하게 원유 때문에 고생하는 거 10배 아닌 100배의 고통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우리 한반도의 긴장 관계가 완화되고 협력 관계로 가야 되는데 우리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2022년도 2월 달에 러우 전쟁이 일어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북한이 그전까지만 해도 러시아와 군사동맹이 아니었는데 2024년도에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이 되면서 러시아의 재래식 기술과 위성 기술들이 북한에 전수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러시아의 군사 기술이 계속적으로 북한에 가게 되면 북한도 재래식 기술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특히 러시아가 갖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마하 10으로 날아가는 기술이 북한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한반도가 다시 또 위험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미국이 북한과의 빨리 관계 정상화가 되는 게 한반도의 긴장 완화에 굉장히 크게 저는 기여한다고 보고 있고요. 미국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제거 상대가 아니라 그냥 현상 유지, 관계를 정상화해서 그냥 중립적 관계를 놔둬야 되는 게 미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감정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국가 이익 관점에서 북한이 썩 딜을 하게 나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마 미국의 NSS 국가안보 전략에서 북한을 언급하지 않은 이유도 북한과의 협상을 하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언급을 안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방산이 이렇게 커지는 거는 공교롭게도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었었고요. 우리나라 지금 중요한 방산 기술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나오는 기술입니다. 그 국방과학연구소가 언제 생겼냐면 1972년도에 생겼는데 그때 닉슨 대통령이 주한미군 2만 명을 뺐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당시 굉장히 안보에 대한 위기감이 있어서 국방과학연구소를 그때 만들어서 무기의 국산화를 추진을 했고요. 다른 쪽으로는 그때 우리도 핵을 무장하려고 시도를 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이라는 존재, 그 다음에 주한미군의 철수에 대한 안보 위협감이 대한민국 방산을 오늘날까지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K방산이 이번에 가장 각광을 받았던 거는 두 가지 전쟁이겠죠. 첫 번째는 러우 전쟁이 일어나면서 러우 전쟁은 전형적인 지상전입니다. 그래서 K9 자주포, K2 전차가 많이 팔렸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미국 이란 전쟁에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 미사일 방어 체제 아니겠습니까?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의 가장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가 천궁2입니다. 이번에 천궁2가 요격률이 96%가 나왔듯이 이번에 이란 전쟁에서 대한민국의 그 미사일 방어 체제가 입증이 된 거죠. 거기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미국이 앞으로 미중 간에 가장 패권 경쟁이 일어나는 지역은 동중국해나 남중국해일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게 함대인데 군함인데 우리나라의 이지스 함대가 굉장히 성능이 좋습니다. 아마도 이제는 이제 해군 쪽으로 이제
그게 기술이 넘어가서 아마 조만간에 우리나라 군함의 수주도 훨씬 더 많이 받을 거고, 지금 뭐 캐나다가 우리나라 잠수함을 도입한다 만다 얘기 나오는데 그게 이제 시작인 거고요.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거는 F-21 전투기죠. 저는 전투기도 이미 고등훈련기 T-50이 바뀐 게 FA 50기가 이미 여러 나라에 수출되고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한국형 전투기 KF-21이 지금은 우리나라 공군밖에 안 갔지만 저는 4, 5년 내에 세계 각지로 수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전쟁이 끝나게 되면 방산주의 모멘텀이 조금 낮아질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방산주가 앞으로는 육군에서 해군으로 가서 그 다음에 이제 공군까지 이제 갈 거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앞으로의 우리나라 방산업의 미래는 우주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상장이 될 건데, 핵심은 일론 머스크가 우주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우주에 올라가려면 로켓 기술인데, 우리나라가 현무5뿐만 아니고 천공 다 이게 로켓 기술입니다. 결국 우리나라 방산업체의 기술이 우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산을 단순하게 전쟁만 보지 마시고 앞으로는 우주다. 그래서 스페이스X의 상장을 여기 시청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목을 하셔 보여야 된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쓰시는 휴대폰의 통신 세대는 5G 아닙니까? 6G가 되려면은 우주로 적외도 위성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내에 그 6G 6세대 이동통신이 가게 되면 그게 다 우주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이 육해공군에 넘어가지고 우주군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은, 물론 주식은 뭐 흐름에 따라 좀 바뀌겠지만 크게 보면은 우리나라 방산이 우주로 나가는 어떤 초입 단계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